네,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저번 주에 저번 주 아니 그저께 첫 시간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선형대수 이야기 막 하면서, 저번 학기에 지금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금 2학년인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번 학기에 저랑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파이썬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거면 이제 우리 이번 수업에서 다루는 선형대수 이야기가 엔지니어링 쪽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간단한 실습 가지고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파이썬 1학년 때 공부한 파이썬이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배운 거다 싶을 정도로 우리 간단한 정도 이야기할 거라고 했는데, 어, 저번 학기에 저랑 그 파이썬 공부를 안 한 학생들, 이제 다른 반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다른 언어를 공부하셨던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험은 있는데 파이썬은 잘 모르던지, 아니면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분들 있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어떠냐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제가 언급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그 여러분들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 수업에서 뭔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우리 수업을 따라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수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계산 결과를 보여드리고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혼자서 또 다른,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책 교재 웹페이지에 있는 그런 예제들을 또 혼자서 해보고 이러면 정말 그 책으로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조금 다루실 수 있으면 그런 관점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지, 그걸 모른다고 해서 수업을 따라오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수업을 따라오기 어렵진 않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잘 모르시면, 파이썬 잘 모르시면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루 이틀 공부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훨씬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또 우리 수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항공공학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학 분야에서 컴퓨터를 떼놓고는 뭔가를 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수업이 아니라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도움이 될 테니, 프로그래밍 잘 몰라서 걱정이 되는 분들, 우리 수업은 못 따라올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공부를 따로 하시면 성적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 앞으로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는 분들 있어요? 없으면 저 이제 그 수업 내용 시작해 볼까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벡터, 이미 많은 분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벡터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요, 중간에
질문하시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뭐 말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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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걸 많이 설명을 한다. 너무 천천히 설명한다. 아니면 너무 빨리 설명한다. 이런 것들 어, 중간에 수업 때 아무 때나 세워도 좋으니까 세우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서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할 때 이제 잠깐만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지나가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딱 세워놓고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죠. 뭔가 이가 빠진 채로 쭉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고 이러면 그 이 중간에 이 빠진 것 때문에 그 뒤에 쭉 따라 나온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혼자 머릿속으로 고민하느라고 뒤에 따라온 내용들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문 내용이 있으면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바로 세워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친구들도 다 똑같은 궁금증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멈추고 질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안 받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어, 이제 그게 왜 남들이 내가 중간에 이걸 가지고 질문하면 쟤는 저것도 모르냐 뭐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 다 비슷한 교육을 받았고 1학년 또 비슷한 과정을 지나서 1학년을 거쳐서 이제 2학년이 된 학생들이라 여러분들 자기가 잘 교수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중간중간에 끊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벡터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벡터 뭔지 그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벡터 이야기는 나오죠. 벡터는 별게 아니라 숫자 여러 개 그냥 모아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숫자 여러 개를 순서대로 근데 한 줄로만 뭐 옆으로건 위아래로건 이렇게 모아놓은 그냥 쭉 숫자들을 써놓은 걸 이제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사각괄호를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휘어진 그냥 둥근 괄호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숫자들을 줄줄이 이렇게 쉼표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상관없죠. 왜냐하면 얘들이 내 그 원소들이 순서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순서를 뒤바꿔서 쓰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이제 어떻게 쓰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냥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숫자들은 뭐냐면 이제 뭐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숫자들을 이제 벡터로 모아서 묶어서 표현을 하면 왜 편리한지 뭐 이야기들을 이제 하겠지만 이제 좀 더 이제 기초적인 것들 이야기해 보면 차원이라고도 하고 길이라고도 하는 것은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하고요. 얘 같으면 이제 4 디멘전이 4 아니면 단순하게 길이가 4다. 아니면 뭐 우리말로 4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차원은 4고 세 번째 원소는 3.6, 두 번째 원소는 0,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각각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이제 어, 엘리먼트 아니면 엔트리 적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길이 n차원 벡터, 길이 n개짜리의 벡터 아니면 사이즈가 n개짜리 이런 벡터를 n벡터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4벡터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벡터 오브 디멘전 4 이렇게 쓰면 기니까 그냥 n을 쓰고 벡터, n 벡터. 그럼 벡터 전에 그냥 숫자 하나 딸랑 있는 것은 우리 스칼라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다 나왔던 이야기죠. 또 벡터는 어떻게 쓰냐? 알파벳 소문자를 쓰기도 하고 대문자를 쓰기도 하고
뭐 그릭 레터를 쓰기도 하고 뭐 위에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 위에다 뭐 어떻게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게 좀 뭐 좋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를 이제 벡터를 표현할 때 쓰고 대문자는 우리 뒤에 이제 오늘 아직은 얘기를 안 했지만 벡터가 여러 개 쭉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여러 개 쭉 쌓여 있는 걸 이제 행렬이라고 하잖아요.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매트릭스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이런 뭐 나름의 규칙을 세워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그런 규칙에 익숙해 있으면 더 받아들이기 편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디 뭐 그 어떤 공통된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벡터를 고등학교 물리나 수학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운 글씨체로 써서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아니면 얇은 글씨로 그냥 쓰면 그냥 스칼라라고 이해를 하고 아니면 벡터라는 걸 따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냥 A라고 쓰면 스칼라였고 A에다 이렇게 쓰면 얘는 이제 원소가 여러 개 있는 벡터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것도 뭐 이 분야 나름 사람 나름이겠지만 뭐 이것도 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진짜 공학을 다루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은 스칼라보다는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서 특별히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쓰거나 화살표를 써서 구분해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쓰더라도 그냥 어떤 노테이션으로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수식을 보고 그 사이즈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수식 모양을 보니까 얘는 스칼라여야만 하고 얘는 벡터여야만 하겠네. 어떤 사이즈의 벡터여야만 하겠네.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벡터와 스칼라 간의 계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A도 벡터들의 더하기도 아직 이야기를 안 해서 이따가 얘기를 하시죠.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일단 쭉 살펴봅시다. 그리고 n 벡터 a가 뭐죠? 무슨 얘기죠? a가 원소가 n개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에 i번째 원소를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하첨자 i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이 벡터가 이제 a라고 하면 a3는 뭐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3.6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a4는 마이너스 7.6. 그래서 보통 하첨자를 쓰면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 하첨자를 쓰면 이제 그 몇 번째 인덱스를 의미를 하고요.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n 벡터면 인덱스는 1부터 n까지 뭐 당연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 적혀 있는 우리가 직접 다루는 그 수식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벡터 한 개가 있을 때 우리가 벡터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A, I 하면 i번째 원소를 이야기하지만 벡터 여러 개를 놓고 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A1이라는 벡터, A2라는 벡터, N, A, M. 그러니까 이거는 N차원 벡터, N차원 벡터, M개를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 몇 번째 벡터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서브스크립트를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예제가 나올 거니까 우리 이런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말로만 하니까 헷갈리는데 뒤에서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개의 벡터 A와 B가 있을 때 각각 원소끼리 똑같으면 그 두 벡터는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벡터가 똑같다고 하려면 각각의 원소가 같기 전에 그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크기가 다르면 그건 이제 벡터가 같고 다르고를 이야기할 수조차. 그러니까 1하고 1, 2라는 벡터하고 1, 2, 3이라는 벡터. 이 두 벡터는 서로 짝 맞는 원소끼리는 같지만 둘이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 원소조차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짝 맞는 원소끼리 같으면 둘이 같은 벡터. 이걸 그냥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버로드 한다는 거는 이게 이퀄이란 연산자는 우리 지금까지 알기로는 스칼라끼리의 스칼라끼리 같은지 다른지를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연산자를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도 쓰기로 한다. 그런 거 이제 오버로드 한다고 하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할 텐데.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굉장히 쉽죠? 지금 얘기. 그리고 또 지금 요 얘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B와 C와 D 벡터가 있는데 각각 사이즈는 M, N, P다. B는 이렇게 숫자 m개가 들어있는 벡터고 C는 숫자 n개가 들어있는 벡터고 D는 더 길든지 짧든지 숫자 p개가 들어있는 벡터.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도 써버립니다. B와 C 벡터 세 개를 그냥 줄줄이 순서 그냥 이 B, C, D 순서 매겨져 있는 대로 쭉 모든 원소들을 그냥 나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죠? M 더하기 N 더하기 P 차원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고등학생 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B1부터 B2 해서 BM까지 다 쓰고 C1부터 C2, CN까지 쓰고 D1부터 DP까지 이렇게 써서 A라는 벡터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블럭 벡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블럭들로 만들어진 벡터 정의. 근데 뭐 결국에는 그냥 벡터 어차피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본질이 다른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리고 표현을 할 때 그냥 블럭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벡터와 매트릭스들이 어, 나타나고 있는 수식을 볼 때 항상 그 문자가 어떤 사이즈의 벡터고 어떤 사이즈의 매트릭스고 그냥 단순하게 글자 지금까지 예전에는 글자면 그냥 뭐 스칼라 숫자 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면 될 게 아니라 항상 나타나고 있는 글자들이 여기에서 어떤 사이즈들인가.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 B는 쭉 길쭉한 뭐 하여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블럭을 항상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이야기 쓰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특별한 벡터들 0벡터는 0으로 꽉 차 있는 벡터. n 벡터 with all entries. 그러니까 0이 n개 들어있는 벡터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요. 0이 n개 들어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을 해주려고 0하고 n개 이렇게 써주고 아니면 그냥 0. 이것도 그냥 0이라고 쓰면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벡터들이 나타나는 수식에서는 그 벡터가 어떤 크기구나 쭉 맞춰볼 머릿속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 특별히 알려주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n차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a가 0 이렇게 썼으면
A가 만약에 이전 요 식이 나타나기 전에 A가 그 A1부터 AM까지 M 차원의 벡터였다고 하면 요 식에서 나타나는 N0은 M 차원 0 벡터인 거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좀 더 직접적으로 0이 M개 들어있다는 걸 표현해 주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루다 보면 굉장히 빽빽하게 막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가 알아서 크기는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그냥 0만 써줄 수도 있고, 이게 더 사실은 더 자주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에요. 아니면 여기 적혀있지 않은데 0 벡터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두껍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제로 벡터, 0 벡터라고. 그다음에 원 벡터. 원 벡터는 뭐냐면 그 반대로 다 1로만 차 있는 벡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얘는 1을 좀 이렇게 두껍게 써줍니다. 1로만 다 차 있는 벡터, 이제 원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n개 들어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면 이렇게 쓰고, 아니면 그냥 크기는 내용을 보고 알아서 유추하라는 뜻에서 크기를 직접 안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유닛 벡터. 이건 우리말로는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한 개만 1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벡터 중에 유닛 벡터는 이 세 가지죠. 3차원 저희가 공간을 여기가 x축, y 1축, 2축, 3축 이렇게 부르면 E1은 첫 번째 축으로 향하는 유닛 벡터, E2는 두 번째 축으로 향하는 유닛 벡터, E3는 세 번째 축으로 향하는 유닛 벡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라는 글자로 써요. 얘는 지금 E1이라고 쓰면 어떤 유닛 벡터인데 첫 번째 원소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벡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4차원 공간상에서는 이걸 E1이라고 하겠고 E3는 0, 0, 1, 0, 0, 1, 0, 0, 0, 0,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E3랑 여기 E3랑 다른데 그냥 똑같이 쓰죠. 약간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유닛 벡터를 따로따로 그냥 띄워놓고 보면 헷갈릴 수 있겠으나 이거를 따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네들이 어떤 연결된 수식에서 매트릭스와 행렬 벡터들이 이어지는 수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 수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여기 나타나는 유닛 벡터가 어떤 사이즈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따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수업 쭉 한 학기 지나가면서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분명히 다른 애인데 왜 똑같이 쓰냐 헷갈리게,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는 이 3차원 공간상의 유닛 벡터들 중에 세 번째 거, 얘는 4차원 공간상의 유닛 벡터들 세 번째 거, 뭐 이렇게 명확하게 써줄 수는 있겠죠. 써줄 수 있겠지만 이 쓰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이 슈퍼스크립트에다가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쓰고 수식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파스티. 스파스하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말로 하면 희소, 많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것 아니면 드문 것들은
이제 희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스파시티. 벡터에서 0이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스파스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원소. 그러니까 벡터에 0이 들어있다는 건 별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벡터에 0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 정보가 굉장히 희소하게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0이 많이 낀 벡터들은 이제 스파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는 꽉 차 있는 벡터고 얘는 당연히 스파스한 벡터라고 스파스한 벡터죠. 다 비어 있으니까 얘는 스파스하고 스파스한 거의 반대 덴스하다고. 그러니까 덴시티, 밀도 덴시티하다. 밀도를 우리가 덴시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꽉 차 있다, 빽빽하게 0이 별로 없이 빽빽하게 차 있는 애 이제 덴스한 벡터라고 부르고 유닛 벡터는 이것도 굉장히 스파스한 벡터죠. 2차원에서 유닛 벡터 뭐 그다지 스파스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룰 이제 공학에서 많이 다룰 것들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벡터들을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유닛 벡터, 그러니까 뭐 1000차원의 벡터 중에 유닛 벡터는 뭐 극단적으로 스파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오퍼레이션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Number of non-zero, 0이 아닌 원소들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NNG하고 E4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유닛 벡터 중에 0이 아닌 원소들의 개수 중에 하나죠. NNG 이거는 1로 꽉 차 있는 벡터. 이건 뭔지 모르죠. 1이 만약에 P차원이라고 하면 그럼 이건 P인 거고. NNG 제로 벡터는 0. 이 스파시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선형대에서 많이 수학에서는 뭐 그러니까 고전적인 수학에서 많이 다룰 필요가 없었지만 여러분들 그 공학 문제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해결되고 막 이러면서 그 굉장히 많은 공학 문제들은 그 벡터들 표현되는 벡터들 중에 스파스한 벡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학 문제를 실제로 컴퓨터 가지고 다루고 할 때는 스파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벡터들의 예들 몇 개 살펴볼 건데요. 2차원에서 벡터는 뭘 얘기할 수 있죠? 공간상의 한 점, 그러니까 이 평면상의 한 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기 원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 4 여기가 1, 2, 3 이렇게 부르면 x는 4,3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x방향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축 여기가 그러니까 요 놈이 E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 놈이 E2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를 각각의 단위 벡터, 유닛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준 겁니다. x 벡터는 이만큼이고 걔를 유닛 벡터 방향 성분은 이만큼이잖아요. U2, 그러니까 E2, 두 번째 유닛 벡터 방향 성분은 이만큼이고 첫 번째 유닛 벡터 방향 성분이 4, 두 번째 유닛 벡터 방향 성분이 3.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벡터는 2차원 평면상의 한 점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여기 굉장히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한 픽셀이 뭐죠? 사진이 이렇게 그림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뭐 몇 곱하기 몇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한 점을 이제 픽셀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픽셀에는 그 칼라 이미지에서는
그 픽셀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냐면 칼라 그러니까 그 색상을 RGB 인텐시티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빨간색 같으면 R만 있고 G하고 B는 없고, 아니면 뭐죠? RGB. 노란색 같으면 얘가 빨간색 같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 픽셀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그 픽셀, 그러니까 이 픽셀마다 3차원 벡터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에는 노란색, 샛노란 색이면 어떻게 돼요? 빨강하고 녹색이 꽉 차 있고 블루가 비어 있으면 샛노란색이 표현이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300 곱하기 400짜리 이미지다.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 열어보고 정보 열어보면 몇 곱하기 몇이 다 크기가 써져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 크기가 이제 픽셀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벡터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겠지. 한 픽셀마다 이 모든 픽셀마다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픽셀은 몇 개냐면 12만 개의 픽셀이 있고, 그러면 12만 개를 이 지금 줄줄이 한 줄로 쭉 쌓아 놓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쭉 해서 12만 개를 처음 300개를 한 줄 쌓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를 그 밑에다 쌓고, 그러면 이미지를 이렇게 12만 개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게 3개가 있으면 이제 그 이미지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미지의 색상 이렇게 3100 픽셀마다 3100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들 사무실 집에 냉장고에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림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냉장고 안에 지금 우유가 몇 개 남았고,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유, 아니면 뭐 또 뭐 물, 생수, 그리고 빵, 뭐 이런 몇 가지 냉장고에 꼭 항상 보관했으면 좋겠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아이템 10개를 놓고서 내 냉장고의 평소 상태를 10개짜리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빵의 개수, 우유의 개수, 치즈의 개수, 내가 중요한 거 10개, 아이스크림의 개수, 이 10개를 딱 정해 놓고서 지금 내 냉장고의 상태는 2, 4, 20, 아이스크림 4개 쭉 표현을 해서 오늘의 상태는 내 냉장고 상태는 이렇고 내일의 상태는 어떻고, 그러면 그 벡터들을 봐서 이게 뭔가 그 0에 가까운 게 뭐가 있으면 난 빨리 슈퍼에 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그 여러분들 뭐 어디 재고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포트폴리오, 그 이거 그 뭐죠? 요새 주식 투자하고 이러는 분들 많은데 거기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포트폴리오 어떤지. 포트폴리오 뭐냐면 내 자산이 어디에 나눠져 있는지, 뭐 저축에 얼마, 저축에 몇 퍼센트, 그다음 주식에 몇 퍼센트, 뭐 이런 다 나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내가 가진 자산 규모 가지고서 어디에 나눠서 투자하고 어디에 분배해 놓는 게 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죠. 거기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내 자산의 표현법, 내 자산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너는 금방 망하겠다, 너 이제 투자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할 때 너 포트폴리오 어떤 보여줘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 투자의 귀재 이 사람한테 당신 포트폴리오 좀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들 하죠. 캐시플로우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저금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플로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내 통장의 캐시플로우라고 하면 매날 뭐 예를 들어서 1월이면 31일까지 있을 테니까 캐시플로우 벡터를 A라고 하면 A1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내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 A2는 1월 2일에 내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 뭐 이렇게 해서 쭉 한 달 동안 30, 이거를 이제 매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매주 기록할 수도 있고 매월 기록할, 뭐 단위는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캐시플로우 1월 달에 캐시플로우 써놓으면 아 내가 1월 동안 경제 생활을 어떻게 했구나. 뭐 가계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가계부에는 어떤 돈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가 기록이 되지만 뭘로 들어오고 나갔는지 신경은 안 쓰겠고 들어온 거 나간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라는 것은. 그러면 A4가 음수다. 음수다라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1월에 캐시플로우였는데 1월 4일에 내가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하여튼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캐시플로우가 스파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캐시플로우가 스파스. 돈을 돈이 안 쓰는 사람. 돈을 안 쓰거나 맞아요. 잘 얘기했는데 돈을 안 쓰거나 아니면 돈을 잘 벌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별로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또 하나 오디오 시그널 이거 여러분들 음악 파일 같은 것들 살펴보면 거기 보면 이게 어떤 샘플로 디지털화가 되어 디지털화 디지타이즈 되어 있는 건지 원래 음악 시그널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하는 뭐 그런 신호잖아요. 이 신호를 예를 들어서 1초에 44,100번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샘플링 방법인데 1초에 44,100번을 쪼개서 그 샘플마다 숫자를 이렇게 읽어서 기록을 하는 게 보통 CD나 MP3 파일 그런 파일들이 음악을 디지털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이죠. 이런 채널들이 실제로는 오디오 시그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벡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보컬의 벡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드럼의 벡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의 벡터 아니면 뭐 오른쪽 채널, 왼쪽 채널의 벡터 뭐 이렇게 뭐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오디오 시그널은 1초에 44,100번을 샘플하니까 숫자가 1초에 44,100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노래 몇 분씩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숫자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그게 이제 멀티 채널도 막 여러 개 들어있고 이런 것들 오디오 시그널들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지도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피처 이 피처라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피처가 어떤 뜻이죠? 어떤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날 것 데이터를 수치화해놔야 내가 뭔가 분석을 이런 우리 앞으로 공부할 수학적인 테크닉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분석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할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내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제 화면은 뭐 반재현, 나웅찬, 이민우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체로는 어떤 내가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뭐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이 생김새를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수치화해 놓지 않으면 뭔가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예를 들어 반재현 사람 한 명을 수치화해 놓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을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학생들이 70명이 있는데 70명 각각을 아무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날 학생, 날 것 그대로 학생이 70명이 있는데 제가 이 학생들 중에 앞으로 한 학기가 끝났을 때 누가 공부를 잘하게 될지, 누가 좋은 성적을 받게 될지, 누가
성적을 굉장히 못 받을 것 같아서 진작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미리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의 뭐 학번을 보고 숫자를 보고 뭐 알아보기는 어렵고요. 학번은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각 학생마다 뭐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민우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는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뭐 0, 여자친구가 없으면 0, 여자친구 있으면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몇 시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일주일에 술을 몇 시간 마시는지, 이거면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를 제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잠을 몇 시간 자는지, 술 얼마나 먹는지. 그러면 모든 학생들, 날 학생 한 명당 그 몇 가지의 숫자를 가지고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피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데이터를 내 분석이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수치화해 놓은 것들. 그걸 이제 피처라고. 학번 어떤 피처들이 제가 아까 누가 앞으로 공부를 잘 성적을 좋은 성적을 받을 것 같은지 예측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은 굉장히 다 연관이 되겠죠. 잠 몇 시간 자는지 그 연관이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 몇 시간 붙들고 있는지, 술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체중은 아무 도움 쓸데없는 데이터겠죠. 공부하는 건 체중이랑 상관없으니까. 나이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학번 이야기했는데, 학번은 여러분들 성적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번이 높은 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좀 정신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학번이 낮으면 학번이 이제 바로 이제 처음 강의를 듣는 1학년, 2학년 정신 못 차리고 뭐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지 그걸 대충 하는 학생들 많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걸 잘 설명해 줄 어떤 수치들을 모아놓은 것들, 이걸 이제 피처라고 부릅니다. 특징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는 머신러닝 사람들 하도 익숙하니까 이제는 그냥 피처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고객들이 각각 뭘 샀는지, 1월 한 달 동안 김종환은 무엇을 샀는지, 지우개를 몇 개 사고 이런 것들도 아까 이제 재고 관리하는 것처럼 누가 무엇을, 아니면 그 인터넷 홈쇼핑에서 쿠팡 같은 데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 기록을 내가 쭉 가지고서 사용자의 뭔가를 분석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과거에 뭘 샀는지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쿠팡에서 팔고 있는 아이템 100만 개다. 100만 개짜리 벡터에다가 한 사용자씩을 다 껴넣는 거예요. 한 사용자를 그 아이템 100만 개 중에 몇 개씩을 샀는지. 그러면 그 벡터는 그 쿠팡 사용자 한 명을 표시하는 100만 개짜리 벡터인데, 그거는 스파스할까요? 어떨까요? 덴스할까요? 덴스한 사람은 별로 없겠죠. 쿠팡에서 사는 100만 개를 거의 다 사본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사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구매 기록을 벡터로 만들면 굉장히 스파스한 어떤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word count 벡터라는 것은 어떤 어떤 책, 뭐랄까요? 짧은 소설 이런 것들, 아니면 누구의 연설문, 아니면 기자가 쓴 기사, 이런 것들은 글자들만 쭉 나와 있지, 그런 데이터가 인터넷에 널려 있는데, 그것들을 뭔가 분석을 하려면 글자들 막 있는 거 가지고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걔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치화해서 피처로 만들어야, 문서도 수치화해놔야 내가 앞으로 이 기사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기사인지, 대통령 후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 기사인지, 누구를 깔려고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쓰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사들을 잘 읽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가한테
한테 읽어보고 판단을 해달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이전 기사들을 가지고서 훈련시켜서 그걸 구분해서 가짜뉴스 판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읽어서 뭔가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려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교육 잘 시켜야 되고, 그리고 잘하다가 딴 데로 새길로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위험들이 크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몇십 년 걸리는 일을.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런 피처를 고민하고 리니어 알지브라를 고민하고 뭐 확률 통계를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잘 기르도록 훈련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다큐멘트들을 피처화해서 수치화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형대수와 확률 통계 알고리즘 거기서 배우는 이론들을 사용을 해서 그 공부 학습을 시키고 구분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서류 하나, 문서 하나 이런 것들 이제 워드 카운트라는 피처로 만드는데, 뒤에 설명 잘 돼 있어요. 이런 짧은 다큐멘트가 있는데, 내가 아까 그 구매 히스토리, 그 각 고객을 그 고객을 피처화한다. 100만 개짜리의 그 쿠팡에서 판매하는 목록들 그 벡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떤 다큐멘트들에 대해서 내가 요만한 관심 있을 만한 벡터들로, 단어들로 이렇게 그 사전을 만듭니다. 딕셔너리를. 그렇게 해서 요 문서에 다큐멘트 1, 첫 번째 문서에 요 단어들이 각각 몇 번씩 나오는지를 세면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워드가 3번 나왔고, 다큐멘트가 2번 나왔고, 넘버 1번 나오고, 인이 2번 나오고, 뭐 이렇게 셀 수가 있을 거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 굉장히 많지만 일단 이 여섯 개만 가지고서 이 워드 카운트 벡터를 이렇게 셀 수가 있겠어요. 여기도 나온 것처럼 실제로는 진짜 사전처럼 그 실제 사람들이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문서들을 분석하고 할 때는 실제로 정말 사전에 있는 것만큼 굉장히 사전에 단어가 몇 개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사전을 가지고 각각 그 단어들이 몇 번씩 나오는지를 다큐멘트에서 셀 수 있겠죠. 이거는 사람이 안 세고 컴퓨터한테 시키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단어 똑같은 거 나타나면 하나씩 더 하고 더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겨운 일이긴 하지만 컴퓨터가 금방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워드 카운트 벡터를 만드는 거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6가지 벡터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 제가 뭐 몇 개 더 만들어 볼까요? 캣 그리고 도그까지 이렇게 8개짜리 딕셔너리 가지고서 워드 카운트 벡터 만들면 요 위에는 캣 도그가 안 나오니까 00, 홀스도 안 나오고 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또 다른 다큐멘트를 가져와서, 그러면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다른 다큐멘트를 가져오는데 그 강형욱이 하는 뭐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이거를 그 대본을 하루치 대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나타나는 단어들 가지고 이 워드 카운트 벡터를 한번 세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워드 나올 수도 있겠고 넘버 나올 수 있겠지만 다큐멘트 나올 리가 없을 것 같고 캣 도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 대본에서는. 그러면 그 대본을 쭉 써보면 대본을 가지고 숫자를 세보면 캣이 100번이 아니고 캣은 적게 나오고 도그가 한 500번 나올 것이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요 두 수치화해 놓은 이 워드 카운트 벡터에 대한 짧은 설명하고 개는 훌륭하다 한 편의 대변이 아니고 대본,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워드 카운트 벡터 비교해 보면 이 굉장히 이런 데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숫자로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수치화하는 것, 피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특히 어떤 다큐멘트들, 문서, 서류들에 대해서는 이제 워드 카운트 벡터라는 것들을
워드 카운트 벡터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이제 수치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예전에 머신러닝 초창기에는 워드 카운트 벡터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것들이고, 요새는 좀 더 정교한 방법들, 더 잘 문서 간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 워드 카운트 벡터를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연설문하고 윤석열의 연설문 두 개를 갖다 놓고 보면 이 워드 카운트 벡터를 세보면 뭔가 또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대장동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주가 조작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랑 같이 엮여서 어떤 신문 기사도 또 가지고 와서 워드 카운트 벡터를 세보면 이제 그 차이들을 드러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몇 가지의 벡터들이 사용되는 예제 살펴봤어요. 그 다음 다시 수학으로 돌아와서 이제 벡터를 더하기는 이렇게 쓰고요. 이 더하기도 우리 유치원에서 배운 더하기는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 더하기 연산도,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은 뭐냐면 이 안으로 뭔가 두 개가 들어가고 두 개를 받아들여서 하나를 출력해 주는 어떤 연산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더하기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n 벡터 a에 대해서도 더하기를 똑같이 정의를 할 것이고, 그 정의는 뭐죠? 이제는 숫자 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두 방향에서 들어오는데 n 벡터, 똑같은 사이즈의 벡터 두 개가 들어오고, 출력은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벡터 하나가 출력이 되는 그런 연산을 이야기할 건데, 근데 뭐 원수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짝 맞는 엔트리끼리 그냥 계산하라는 겁니다. 요 벡터 더하면 그냥 짝 맞는 자리끼리 그냥 더해서 추정을 해주면 되겠고,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벡터 더하기 연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티브하다는 건 뭐죠? 이거 둘이 바꿔도 된다는 이야기죠. 더하기는 A 더하기 B 하나, B 더하기 A 하나,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똑같다. 우린 뭐라 그랬어요? 교환, 교환 가능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어소시에이티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을 하는데, 이 앞에 두 개를 먼저 묶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더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묶어서 더하고 첫 번째 걸 더하나 똑같다. 여러분들 더하기에서 똑같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계산을 하는데 1 더하기 2를 먼저 계산을 하고 3을 더하든지 바꿔도 되고, 이건 뭐라고 하죠? 이런 규칙을 수학에서 위에는 교환이라고 그랬고 교환 법칙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결합 법칙이라고 했죠. 결합을 어떤 순서대로 하든지. 그리고 어떤 벡터에 0을 더하면 똑같다. 자기 자신을 빼면 0 벡터가 된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벡터에 대한 이야기지만 원소별로 이 연산이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정의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냥 스칼라, 이 전부 다가 우리 스칼라 연산에서 다 성립을 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그대로 벡터 더하기 연산은 성립한다. 요거는요, A와 B 벡터, 이거 지금 2차원 벡터, 여기 이제 3차원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몇 차원이든지 상관없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2차원 벡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2원 방향이고 첫 번째 유닛 벡터, 이거 두 번째 유닛 벡터.
그러면 이 A 벡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방향으로 5개, 두 번째 방향으로 1개. B 벡터는 첫 번째 방향으로 -1, 두 번째 방향으로 3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B 하면 우리 아까 원소끼리 더해버리면 A 더하기 B는 뭐예요? 5하고 -1 계산하면 4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 하면 첫 번째 방향으로 얘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5 빼기 1 한 거잖아요. 5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방향 A는 첫 번째 방향으로 5개만큼 갔다가 B가 첫 번째 방향으로 빼기 1을 하다니까 다시 요만큼 돌아와서 A 더하기 B의 첫 번째 원소는 이제 요만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소는 뭐예요? A가 두 번째 원소는 1만큼 가라 그랬고 그다음에 B는 두 번째 원소 3만큼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A 더하기 B 4,4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결국 A만큼 갔다가 그다음에 A가 간 그 자리에서 다시 B를 또 그 이렇게 이어붙이면 그 화살표 두 개를 이어붙인 만큼이 그냥 더하기 합벡터가 된다. 이렇게 평면 그 공간상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번 벡터 빼기 2번 벡터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벡터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2 더하기 3을 하면 1번 벡터가 나오는 것이고 3번 벡터는 1번 벡터 빼기 2번 벡터 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럼 1번 벡터 이렇게 생겼고 2번 벡터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1에서 B, 2를 뺐다는 거 그건 뭐냐면 1이 향하는 데하고 2를 향하는 데를 이어서 2를 출발점으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2의 차는 2에서 출발해서 1로 향하는 벡터가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P에서 Q를 뺀 벡터는 Q를 출발점으로 해서 P로 향하는 벡터. 여기 원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Q 벡터가 되겠고 여기가 P 벡터가 되겠고 그럼 이거 1, 2, 3이라고 하면 1 더하기 요만큼 가고 그 다음에 2만큼 가면 1 더하기 2를 이동하면 3벡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화살표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면 그리고 1벡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3벡터로 향하게 그러면 3벡터에서 1을 빼면 그게 이제 2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뒤집으면 이걸 이제 이쪽으로 보내면 결국 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의 차가 공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합이 공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건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합은 그냥 벡터들을 쭉 줄줄이 이어붙인 기차놀이 하듯이 이어붙인 거. 차는 P 빼기 Q라고 하면 Q가 출발이고 P가 도착지인 벡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B는 스칼라라고 했고 A는 N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B가 아니라 베타가 스칼라, A는 N 벡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모양을 베타와 A 곱으로 표현되는데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A가 N 벡터고 베타는 숫자 하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애예요? 베타도 숫자 하나고 A1은 A 벡터의 첫 번째 원소니까 그냥 숫자 하나 곱한 거죠. 전부 다. 얘도 숫자 하나 곱한 거. 당연히 그래야 되겠. 당연히 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가 아니고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와 벡터와의 곱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스칼라를 벡터의 모든 원소에 그냥 다 곱해주는 거다 하는 이야기. 1, 2, 3 벡터에다가 4를 곱하면 그러니까 이렇게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벡터와 스칼라의 곱입니다. 그러면 모든 원소에 똑같이 4, 8,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얘를 스칼라와 벡터의 곱 순서를 바꿔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곱하기 4.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얘는 A가 긴 벡터고 베타는 숫자 하나고 이런 상황인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벡터 더하기의 특징들, 성질들 살펴봤는데 스칼라와 벡터의 곱에 대한 성질. 이거 무슨 얘기 같아요, 이게? 뭐가 벡터고 뭐가 스칼라일까요, 여기서? 뭐가 이 첫 번째 식만 볼까요? 첫 번째만 볼까? 베타하고 감마 이렇게 곱해놨는데 요거는 예, 뭐인지를 이것만 봐서는 알긴 어렵겠네. 여기서 A는 벡터고 베타하고 감마는 스칼라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면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고 A는 벡터고, 이거는 뭐랑 같다는 거냐면 둘 중에 스칼라 하나를 먼저 A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스칼라를 곱하는 것과 같다. 이것도 아까 이 벡터들의 더하기 이야기할 때 세 개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고,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결합 법칙이라고 불렀죠. 마찬가지로 숫자 둘을 곱하고 그 곱해진 걸 벡터에 곱하나 그 숫자 둘 중에 스칼라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벡터에 곱하면 이제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3 곱하기 4 곱하기 1, 2, 3이나 4 곱하기 3 곱하기 1, 2, 3이나 이걸 먼저 해서 하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개념이 나왔는데 이거는 벡터 하나가 있고 스칼라 두 개를 더한 거를 그 벡터에다 곱하겠다는 얘기. 얘는 베타에다 A를 먼저 곱하고 감마에다 A를 곱한 걸 더한 거랑 이거 스칼라에서 여러분들 다 아는 거잖아요. A 더하기 B 곱하기 X는 AX 더하기 BX. 똑같이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티브하다 부르는데 이건 우리말로 뭐죠?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랩 디스트리뷰티브하다는 이야기, 스칼라를 왼쪽에 곱하고 벡터를 곱한 거나 아니, 그러니까 스칼라 둘을 더한 거랑 벡터를 곱한 거나 스칼라 하나를 벡터 두 개 더한 거를 곱하거나 이 양쪽에 둘 다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여긴 이 상황은 A가 길쭉한 벡터, B도 길쭉한 벡터, 베타는 스칼라. 이것도 이제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 베타가 스칼라고 요거는 이 세 가지는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가 벡터고
감마가 스칼라고 베타가 벡터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소시에이티브 이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할까요? 이건 결합 법칙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써버리면 잘못 쓴 거예요. 이거는 벡터들이 지금 이 보면 베타가 여기 있고 감마 곱하기 A, 감마 곱하기 A는 어떤 벡터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감마 곱하기 A. A는 벡터고 감마 스칼라니까. 그럼 벡터 둘의 곱, 이건 아직 우리가 정의를 안 했습니다. 정의를 안 했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베타라는 벡터와 감마 알파라는 감마 A라는 벡터 둘을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곱한 것처럼 써놓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이렇게 쓸 수조차 없는, 연산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벡터끼리 곱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올 겁니다. 여기도 이제 헷갈리는 노테이션인데 보시죠. A1부터 AM까지의 벡터들.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AI라고 쓰면 A 벡터의 i번째 엘리먼트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잠깐만 다시 아까 처음 갔던 대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음. i번째 인덱스를 이제 이렇게 AI라고, i번째 원소를 AI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별표 제가 하나 친 거에 여러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 i번째 벡터, i번째 벡터의 i번째 원소가 아니고 벡터 자체가 여러 개 있어서 그거의 i번째 벡터를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i로 표시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여기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벡터가 m개가 있어요. m개의 벡터가 있고 그 중에 i번째 벡터를 ai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스칼라가 m개가 있고 이거는 그냥 숫자들이 그냥 m개가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벡터가 m개, 스칼라가 m개. 벡터가 어떤 사이즈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사실 이거 설명할 때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벡터들, m개의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m개의 벡터들에다가 앞에다 어떤 숫자들, 스칼라를 곱해. 모든 벡터에다. 그 스칼라 곱한 양을 이제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라고 쓰는 겁니다. 그거의 총합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여기 써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벡터들, m개의 벡터들, 그냥 정해져 있는 m개의 벡터들에 대해서 각각에다가 아무 스칼라식이나 곱해서 다 더해버린 거. 그걸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우리말로는 선형 결합했다고. 선형으로 선형 결합. 말 잘 와닿진 않죠? 선형 결합이란 말이 맞긴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제 X를 쓰면 안 되겠고 선형 결합이라고 부르긴 하니까. 예, 선형 결합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선형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그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가 주어져 있고 딱 정해져 있는 벡터가 몇 개가 있고 그것들을 막 어떤 숫자든지 곱해서 이제 만들어. 그러면 선형 결합된 벡터들은 굉장히 많겠죠. 내가 아무 숫자나 그냥 정해놓고 아무 숫자 뭐 상관없어요. 베타 1은 이 베타 1과 베타 m까지를 가지고 베타 1부터 베타 2, 베타 m까지를 가지고 또 어떤 벡터 만들 수 있겠죠. 베타라는 벡터를 만들고 얘를 뭐 1, 0, 0, 0, 0, 0, 뭐 이렇게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이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고 0, 1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10, 1 뭐 이런 출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출력들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베타만 해도 베타 1만 해도 무수히 많은 걸 고를 수가 있고 베타 2 무수히 많은 걸 고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죠. 다음부터 제가 저번 작년에 이 강의를 했더니 너무 수업 시간을 넘겨서 강의를 한다 이런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서 제가 웬만하면 11시 45분 전에는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라도 제가 쭉 끌고 갔던 이유는 그래도 요 개념 이야기는 끝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다음 시간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네, 선형결합 하여튼 이런 이야기고 요거 한번 n차원 벡터 b가 있고 그러면 b는 뭐예요? b1부터 bn까지의 숫자가 n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b라는 벡터는 유닛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유닛 벡터가 n개가 있고 그러니까 볼게요. b는 b1, b2부터 쭉 해서 bn까지가 이렇게 있는 벡터인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1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차 있는 애하고 b2 자리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차 있는 애하고 쭉 이런 애들을 다 해서 0부터 나머지 다 0으로 차 있고 마지막에 bn으로 차 있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n개의 벡터 다 더해버리면 이 왼쪽하고 같은 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b1 곱하기 1, 0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b2 곱하기 bn 곱하기 0부터 쭉 하고 1이 있는 이걸 쓸 수가 있고 이 결국엔 b1 곱하기 2원 b2 곱하기 2, bn 곱하기 2. 그러면 이 2원부터 이 n까지의 이 n개의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b를 표현이 된 거죠. b가. 그러니까 어떤 벡터든지 간에 당연히 유닛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러면 딱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이야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1과 A2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는 그놈의 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A1에다 어떤 숫자 곱했고 A2에다 어떤 숫자 곱해서 더한 거니까. 그러면 A1에다가 0.75 곱하면 뭐예요? 요 놈이죠. A2에다 1.5 곱하면 A2에다 1.5 곱하면 요 놈이죠. 그 둘을 더하면 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2차원 평면상의 모든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이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을 아무 점이나 주었을 때 이거를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이렇게 분해하면 이 놈을 어떤 베타1 곱하기 A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놈을 베타2 곱하기 A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둘을 합치면 이 공간상의 어떤 점이든 간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A1과 A2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A1과 A2를 주더라도 지금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중요한 거라서 커진 겁니다. A1과 A2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평면상에 어떤 점을 주든지 간에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 한번 요 지금 이 X 한번 표현해 보세요.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A1과 A2에 평행하도록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 벡터를 어떤 베타1 곱하기 A1, 베타1이 음수가 되겠죠? 되겠고 이 벡터는 어떤 베타2, 양수 베타2 곱하기 A2가 될 것이고 그 둘 더하면 지금 이 X점 포인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1과 A2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떤 평면상의 어떤 점이든 간에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A1이 그게 그러면 어떤 A1과 A2를 주든지 간에 어떤 점이든지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해보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1과 A2가 아무렇게나 생겼어도 평면상의 모든 점을 그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A1은 그대로 이렇게 두고요. A2가 이게 아니라 A2가 이거라고 봅시다. A2. A1과 A2가 이렇게 두 개로 주어져 있으면 지금 요 위에 얘는 없는 겁니다. A1과 A2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평면상의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이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느냐? 요 점은 어때요?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나? A1 곱하기 저 X표는 1.25 A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1.25 곱하기 A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니면 A1 빼기 A2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아니면 2 곱하기 A1 빼기 뭐 얼마 곱하기 A2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법이 존재하게 되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러면 이 A1과 A2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점, 요 X표 점을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봐라 하면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A1과 A2 리니어 컨비네이션 아무리 해봤자 요 선상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선을 밖으로, 그 선 밖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A1과 A2가 이렇게 처음에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사이가 벌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점이든지 간에 유일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이상한 경우에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이 방향하고 이 방향으로 A2가 놓여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어떤 점은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떤 점들은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뒤에 이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뒤에 수업 시간에 나올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A1, 아까 파란색 A1, A2하고 빨간색 A1, A2, 노란색 A1, A2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답 바로 얘기하면 파란색은 A1은 A2는 A1 가지고 절대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까 A1에 뭘 곱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노란색들은 노란색 A2는 노란색 A1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애가 되고 그래서 이,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이 공간상의 어떤 점을 표현을 하고 이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방정식의 해를 계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올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한 출력물들 결과가 어, 어떤 연산을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빨리 끝내려 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뭐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요 뒷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개념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계산하고 이거 식으로 봐서야 곱하기 더하기 막 이것밖에 없어서 아마 뭐 별게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내가 어떤 벡터 몇 개를 주고 리니어 어떤 스칼라들을 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걸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지났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제가 미리 녹화를 해놓고 그 동영상 링크를 아이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 제가 아이클래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일 있는 분들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빨리 점심 식사하시러 가시죠. 질문 없죠? 그러면 다음 주에 월요일에 동영상으로 뵙겠습니다.